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18번째 시간이고요. 순차 회로를 위한 베를로그 HDL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if문과 case문과 같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동작을 선택하는 그런 베를로그 HD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로그 HDL에서 조건에 따른 동작 선택하는 회로를 구현할 텐데 거기에는 먼저 이제 if문과 case문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비슷하게 어떤 그 회로 동작을 선택하기 위한 구문으로 사용이 되는데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특징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f문은 어떤 조건에 대해서 참이냐 거짓이냐, true냐 false냐를 기준으로 해서 참일 때 선택, 거짓일 때 선택,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 n대1 선택이 물론 가능하지만 첫 번째는 2대1 선택에서 한 가지가 선택이 되면 그 동작을 실행을 하고, 만일 거짓이라면 그 거짓에 대해서 else if 그래서 또다시 두 번째의 2대1 선택, 그래서 2대1 선택이 순차적으로 쭉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과 마지막 선택 사이에는 if문에 의한 어떤 그 순서가 정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그 if 다음에 오는 그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판단의 조건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기 편하게 임의대로의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게 if문의 편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층적 적용이 가능한데 if문에서 어떤 조건이 선택이 됐다 그러면 그 조건 하에 또다시 if문, 그래서 상위 if문이 있고 또 하위 if문이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미 카운터에서 클럭에 대한 조건과 그때 if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if에서 어떤 동작 조건을 설정하는 그 회로를 다뤄보셨으니까 이미 뭐 다뤄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케이스문인데요. 케이스문은 n대 1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if문과 같지만, 그러나 이제 그 한 가지 조건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if문 같은 경우 먼저 선택되어지는 것과 나중 선택되어지는 것에 어떤 순서의 차이가 좀 있는데, 케이스문 같은 경우는 복수계의 선택의 조건들이 동등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라고 하는 거 뒤에 코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f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f하고 어떤 조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할 수가 있는 것에 비해서 케이스문 같은 경우는 어떤 신호 하나를 설정을 하고 그 신호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문이 if문에 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의 자유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뒤에 코드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조건을 다양하게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층적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if문에서도 동의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하나가 선택이 되면 그 조건 아래에 다시 케이스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조건 아래에 케이스문의 하층이 선택의 어떤 그 구간이지만 거기서는 또 if문이 와도 좋고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베를로그 HDL 문법들이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f문과 케이스문 둘 다 공이 순차 회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always문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를로그 HDL 문법에서 for loop문이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for 루프문은 특징적으로 좀 HDL, RTL 회로에서는 적용하는데 구조적인,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for 루프문은 한번 시작하면 루프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동작을 수행을 해야 하는 그런 구문이에요. C코드 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RTL 레지스터 트랜스퍼 로직에서는 한 클락이 발생했을 때 한 클락 동작 범위 내에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복적으로 동작한다, 클럭이 발생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동작한다, 이것에 대한 RTL 레벨에서의 모델링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C 코드는 클락과 무관하게 어떤 동작의 순서에 따라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동작이 실행이 되죠.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컴퓨터 같은 곳에서 CPU가 매 클락 발생할 때마다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씩 그 동작을 제어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한 라인 한 라인 실행될 때마다 한 클락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회로에서는 이렇게 그 조합 회로에서 순차적으로 그 루프가 반복되어지는 형태로 구성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클럭이 발생해야만 하나의 클럭 사이클 내에서의 동작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게 RTL, 기본적인 베를로그 HDL이기 때문에 for 루프문은 클럭이 발생하지 않아도 반복 실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한계 때문에 RTL하고는 적합하지 않은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합성이 어렵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그 RTL 레벨 신세시스가 아니라 비헤이비어럴 레벨 신세시스라고 해서 자일링스에서도 그 for 루프문에다가 클럭을 알아서 합성해주는 HLS라고 하는 하이 레벨 신세시스 기능이 지원이 되고는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베를로그 HD를 충분히 익힌 다음에 더 높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어떤 그런 높은 차원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하여튼 그 툴이 좀 더 그 복잡한 상위적인 레벨에서의 어떤 그 설계를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for 루프문은 문법 자체를 저는 이번 시간에는 소개를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f문과 case문만 가지고도 RTL 회로, 디지털 회로 설계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고요. 오히려 for 루프문은 회로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RTL 회로 설계할 때는 for 루프문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설명이 길었죠. 그럼 if문과 case문에 대해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if에 대한 4대1 선택인데, 먼저 D0를 선택할 것이냐 판단을 2대1로 하고요.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D1을 선택할 것이냐, 또다시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2대1 선택이고요. D1도 아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D2를 선택할 거냐, D3를 선택할 거냐, 이런 식으로 4대1 선택이지만 먼저 선택되어지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그 분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케이스문은 네 가지에 대해서 D0가 선택되어지는 경우나 D3가 선택되어지는 경우나 순서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동등한 그 기회가 부여가 된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제 입력으로부터 출력으로 나갈 때까지의 딜레이도, 사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2대1 선택 기준으로 하면 두 단의 2대1 선택이 D0, D1, D2, D3 전부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if문 같은 경우는 D0가 선택됐을 때는 2대1 선택 한 단, D1은 2단, D2, D3는 3단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erilog HDL 코드를 살펴보면, 모듈 이름을 cell underbar if라고 했고요. reset clock. 그 다음에 D0, D1, D2, D3가 8비트짜리 데이터 4개가 준비가 됐고요. 입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실 할 건지. 4개니까 경우의 수가 4가지니까 2비트짜리 셀이라고 하는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y 언더바 if라고 해서 이것이 그 안에서 레지스터를 거쳐서 출력되어지는 타입으로, 레지스터 타입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자, 이제 9번부터 보면 always at negative reset, positive 엣지, clock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됐고요. 리셋이 0일 때는 출력은 0. else 그 다음에 이제 if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리셋이 0이냐 이게 참이면 11번 라인 y 언더바 if가 0으로 설정이 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리셋이 0일 때는 이 else 아래에 오는 것들은 선택되어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리셋이 0이 초기 이제 그 하드웨어에 의한 리셋이라고 봤을 때 리셋 조건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클락이 발생할 때마다 13번이 이제 선택이 되는데 if select가 0이다. 그러면 D0가 선택되어서 나간다. 이 always 문 안에서는 항상 라인 순서대로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13번이 먼저 해석이 되는데 만약 13번이 참이면 select가 0이면 D0가 선택이 되고 그 아래 것들은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가 0이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가로 속에 있는 판단 조건 select가 1이냐 이게 참이면 y 언더바 if는 D1이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도 선택이 안 되려면 이제 select가 1이 아닌 경우겠죠. 그래서 만약 select가 2냐 2라면 15번이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참이다. 그래서 y 언더바 if가 if의 D2가 전달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0도 1도 2도 아니다. 그럼 else 나머지 정의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0, 1, 2가 아니면 그 나머지 경우는 y 언더바 if에 D3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end 모듈 하면 4대1 먹스에 대해서 8비트 D0, D1, D2, D3에 대해서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y 언더바 if로 전달해주는 멀티플렉서 회로가 이렇게 레지스터 타입으로 클럭에 의해서 선택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4대1 먹스 다음에 레지스터가 붙은 이런 형태의 회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 그 빨간색 사각형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이제 if문 그 4대1 먹스를 구현한 if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if문은 항상 순차 회로 즉 always 문 안에서만 사용되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lect if에 대해서 이제 그 RTL 회로를 살펴보면 먼저 처음에 select가 0인 경우에 이제 D0가 선택되어지는 이 2대1 먹스가 맨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2대1 먹스가 이제 순서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겠고 끝에 이제 레지스터가 추가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이제 verilog HDL 코드, select 케이스에 대한 이제 verilog HDL 코드가 되겠는데요. verilog HDL 코드 보면 모듈 이름만 cell 언더바 case라고 되어졌고 나머지는 그 if문에 의한 4대1 먹스와 동일합니다. D0, D1, D2, D3가 8비트로 입력이고 select가 2비트로 선택 입력이고 y 언더바 case가 8비트로 선택 결과 레지스터에 의해서 한번 클럭으로
잡아서 출력되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lways 문도 리셋이 0일 때 if 문이 한번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if 문 아래에 케이스 문이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 언더바 케이스가 이제 리셋일 때 0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구문이 이렇게 돼요. 케이스 괄호 열고 괄호 셀렉트하고 괄호 닫고. 그래서 이 셀렉트라고 케이스 하면 이 괄호 이어져 온 괄호 속에 있는 어떤 그 신호의 상태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 셀렉트의 값이 1이냐, 0이냐, 1이냐, 2냐. 디폴트는 else 나머지 경우 처리한 if 문에서 else하고 나머지 처리한 것처럼 0, 1, 2가 아닌 나머지 경우에 디폴트해서 y 언더바 케이스 이렇게. 그래서 앞에 선택되어지지 않은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디폴트로 처리하면 디폴트에서 이 나머지 경우에 대한 처리를 다 하게 되겠습니다. 만일 D0, D1만 선택하고 16번이 없이 디폴트가 왔다. 그러면은 0, 1이 아닌 나머지 경우에는 그 디폴트를 처리하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약간 처음 보시는 거라서 생소하긴 하겠지만 케이스하고 괄호 열고 하나의 신호 선택에 사용할 하나의 신호 이름을 적어주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줄 바꾼 다음에 이것이 이제 10진수일 경우에는 이제 앞에는 2비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고요. 이 어포스트로피 그 다음에 D 이거는 10진수라는 거고요. D 그 다음에 0 10진수로 0일 때 그 다음에 콜론이 옵니다.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이에요. 콜론 다음에 y 언더바 케이스에 D0를 할당하는 이 구문이 들어가고 세미콜론 하면 이제 그 D0 선택에 대한 문장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셀렉트가 1일 때에 대한 구문이 이렇게 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2비트에 여기다가 B라고 쓰면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2디지트에 두 자리의 그 바이너리 값을 써주면 되고요. H라고 하면 헥사 값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 문이 이렇게 이제 if 문 아래 계층 구조로 if 문 아래 케이스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D가 0일 때 하나의 구문만 있었지만 D가 0일 때 줄 바꿔서 여기다 다시 if 문하고 D0 셀렉트가 0일 때 그런 조건일 때 if 문하고 어떤 또 조건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문은 여러분들이 그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 회로에 있어서 특정한 형태를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레지스터의 상태를 천이시키면서 스테이트가 바뀔 때 어떤 동작을 시킬 것이냐 그런 어떤 스테이트 머신을 설계할 때 케이스 문을 사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회로를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문에 대한 RTL 회로를 살펴보겠는데 앞에 4대1 먹스가 직접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중에 어느 것이 선택되든 한 단의 딜레이만 거친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레지스터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8비트 레지스터 다음에 출력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세시스를 하면 if 문과 케이스 문 이 정도의 회로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if 문과 케이스 문에 대한 신세시스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셀렉트 if 문 슬라이스 루크업 테이블이 9개가 사용됐고요. 슬라이스 레지스터가 8개 그 다음에 이제 IOB가 인아웃 버퍼가 44개 그 다음에 글로벌 클럭 버퍼 레지스터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클럭 버퍼가 하나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케이스 문도 케이스에 의한 4대1 먹스도 똑같이 슬라이스 루크업 테이블 9개 슬라이스 레지스터 8개 IOB 44개 그 다음 글로벌 버퍼 하나를 사용했어요. 근데 왜 슬라이스가 루크업 테이블이 왜 9개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았느냐 복잡할 것 같은데 근데 회로를 살펴보면 하나의 선택하기 위한 1비트 선택에 보면 D0의 0번 비트
D1의 0번 비트, D2의 0번 비트, D3의 0번 비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선택을 위한 2비트 셀렉트 1대 0이 들어가면 총 6개를 가지고서 하나의 출력을 형성하는 이제 회로가 돼요. 그렇게 되면 6인풋 루크업 테이블 하나로 4대1 먹스, 1비트 4대1 먹스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8비트의 4대1 먹스이기 때문에 6인풋 루크업 테이블 8개가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루크업 테이블은 뭐냐면 이 그 슬라이스 레지스터를 위한 루크업 테이블이 슬라이스 레지스터에 붙어있는 레지스터에 붙어있는 루크업 테이블이 사용되어지고 슬라이스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4대1 먹스 같은 경우는 로직 자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이제 18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f문과 케이스문을 통해서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회로의 동작을 선택하는 그 verilog HDL 구문을 다뤄봤는데요. for loop문은 어떤 그 구조적인 제약 때문에 문법상의 그 반복해서 클락과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그런 회로가 RTL 로직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8강 마무리 하겠고요.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nform@gs.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verilog HDL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회로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이론 학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실무적인 내용을 준비해서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의 동영상에 사용되어졌었던 그 비바도 툴이 2016년 Q4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녹화하는 날이 이제 2020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비바도 툴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책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2019.2 버전이 현재 비바도 가장 최신 버전인데 그것에 맞게 좀 책의 내용을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그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이 동영상 강의는 다음 강의는 그 책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실무적인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2020년 3월 정도까지 한 2달 정도는 좀 강의를 좀 방학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학습하셨던 내용 좀 반복적으로 복습하시면서 충실하게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